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님과 2부에서는 내년도 환율 전망 한번 심층 분석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정 센터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압축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싶으면 어떻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죠? 네, 아이디 없이 바로. 아이디 없이 바로 네, 보실 수 오픈되어 있습니다. 있구만요.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로도 네, 보실 네. 수가 있고. 네, 재밌습니다. 제목이 해외 정상으로 가는 여정. 국내 환율 영향 미미할 내우. 제목 다시는 게 벌써 아주 흥행을 하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간단하게 네. 개요를. 네. 결국 이제 경제와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내년에 상당히 진행이 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환율은 어떤 변수들의 조합으로 움직일 것이냐 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예.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여정 속에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증시를 보면 장밋빛이지만 어떤 실물 경기, 네. 저 지금 택시 타고 강남에서 올라온 길에 보이는 그런 풍경들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어둡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어두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환율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 그다음 달러화 약세, 그다음에 위안화 강세 네. 추세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화 환율에도 하락 압력을 굉장히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일단 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동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봉쇄가 이루어졌지만 내년에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많이 타격을 입었던 뭐 유로존이나 신흥국들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외환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전반적인 이제 달러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뭐 우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변수들과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제 저희가 내린 그런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결국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이냐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재정 적자 유례 없는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외환 수급이 나쁘지 않은 그런 여건을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는 소위 이제 달러화 잉여가 내년에는 저희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화 잉여가 생긴 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내년엔 정상화가 되면은 오히려 잉여가 축소가 되면서 국내 외환 수급은 뭐 균형 수준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정세와 그 환경에 따른 외국인의 움직임의 영향력이 내년엔 상당히 커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시장은 예상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상반기에는 달러화 약세, 하반기에는 좀 다소 반등하는 그래서 뭐 환율로 치면 상저하고 뭐 하고라는 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네. 예, 시나리오상 그렇게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들 달러 약세 외치는데 한번 저 약세 요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료를 한번 네. 네. 올해 그 달러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3월 달에는 뭐 네, 컸었고 원화 환율도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변동 폭이 200원이 됩니다. 네. 거의 10년 내 가장 최대인 올 200원의 한 해. 변동.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지금 상황에 집착해 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1296원까지 상승을 했기 3월 달에 때문에 1296원인데 네, 네, 네. 1100원이 변동폭이 깨졌으니까 200원이네. 200원이죠. 그래서 외환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지금 나오는 결론으로는 코로나가 미국의 예외주의를 퇴장시켰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예외주의를 만들었다. 경제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운데서도 감세 정책, 또 뭐 여러 가지 본국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미국 경기에
그 상승 사이클을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진국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고 네. 그 부분이 달러화의 강세의 중요한 요인이 됐었는데 코로나는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를 퇴장시키고 오히려 중국의 예외주의를 부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위안화 블록 통화 대표적인 위안화와 원화, 대만 달러 이 통화들이 코로나 가장 수혜주로 외환 시장에서는 소위 꼽히면서 강세 폭이 두드러졌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 약세에는 유로화 강세도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네, 유로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해체 위기를 일단은 봉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공동채권 발행이라는 숙제를 코로나를 계기를 통해서 1단계를 풀어가는 그런 팬데믹이 모습을 아니었으면은 네. 쉽지 않았을 걸. 그렇죠. 그냥 유럽의 이 유로존 지도자들이 야 지금 큰일 났다 그냥 우리 이거라도 하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유로화의 반등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네. 달러화 약세에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굉장히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달러 지수는 한 5% 정도의 하락폭을 연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차트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뭐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낙폭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반등을 했다고는 네. 하지만 네. 결국 코로나가 신흥국 통화에는 상당히 소위 쥐약이었다. 네. 보건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네. 환율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곽상준 부임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1달러당 6.55 위안쯤 오니까 중국 당국에서 상당히 막는 것 같다 하는데 정 선생님 보시기에도 지금 중국 당국이 딱히 뭘 네. 환율 가지고 뭘 움직이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속도 조절은 하고 속도 있다고 봐야 되지 조절은 하고 않을까요? 있다. 네. 네. 근데 2015년에 우리가 뭐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 하면서 시장이 뒤집어지면서 위안화 엑소더스, 달러화 엑소더스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게 소위 위기를 초래할 뻔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환율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렇게 시장 개입성의 발언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들의 이제 정책 방향과 거기에 정책 방향과 좀 적정한 수준의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하기 위한 뭐 관리는 꾸준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압축적으로 우리 원화 부분 한번 보고 싶어요. 원화 원화요? 쪽의 수급. 올해 네. 달러가 많이 잉여가 심한 한 해였다. 네. 즉 달러 수급에 있어서 네. 달러가 좀 공급이 많은 네. 해다. 네. 무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급상 잉여니까 결국은 어. 공급되는 거와 수요의 차이인 공급과 거잖아요. 수요의 예. 차이. 공급이 많았다기보다도 수요가 줄은 거죠. 바깥으로 나갈 네. 달러가 적었다. 네네네. 어떤 그래서 점에서? 잉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가 생겼다. 차트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예, 차트 네, 보면서 네, 하시죠. 네, 네. 네. 저희가 매년 네. 외환 수급표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하. 그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외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국내적으로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는 게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2020년은 4분기 데이터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4분기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전혀 안 나왔죠. 네, 네. 그래서 9월 달까지인 3분기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보시면 왼쪽 차트에 2020년 보면은 잉여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공급 우위가. 그 위쪽이 달러와 공급 요인이고 네. 아래쪽이 수요 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해 보시면 일단 9월까지니까 경상수지가 줄긴 했는데 경상수지는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숫자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위에 초록색인 외국인 NDF 순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외국인 순매도가 네. 여계가 네. 여계 세력들이 달러 팔고 원화를 사는 NDF 시장에서 네. 순매도가 많았다. 그렇죠.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부분도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뭐 공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급 환율의 주체로서 하락 요인이죠. 그렇죠. 당장. 공급 주체가 됐던 거고요. 외국인 투자는 9월까지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대규모로 주식 매수한 거를 반영을 하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급이. 네. 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해외 투자가 물론 9월까지 데이터지만은 이걸 연유로 한다고 쳐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는
수출은 작년보다는 못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수입 예. 수요가 줄면서 특히 해외 여행 같은 거 못 가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된 거 그런 지출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면서 경상흑자는 지금 한국은행 자료는 작년이 6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가 한 650억 달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수출이 잘 됐다기보다도 해외 지출 수요 또 수입 수요가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부분이고요. 국내적으로 해외 투자도 일단 채권 투자가 9월까지는 순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네, 굉장히 뭐 연간 300억 달러씩 이렇게 투자하던 해외 채권이 작년에 줄더니 올해는 9월까지는 오히려 투자한 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더 많았던 거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는 작년 수준보다 같거나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해외 주식도 따지고 보면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예. 빼면 기관들은 덜 샀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국제 수지에서 대체 투자가 어떻게 잡힐지 이게 단순하게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그렇긴 투자. 한데, 네. 실제로 올해 대체 투자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해외 투자 가장 선도한 게 대체 투자였거든요. 네. 부동산이나 뭐 예. 항공기 등 특별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올해 뭐 그동안 부실 문제도 많이 불거졌었고 실사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신규 투자도 못 하고 기존에 투자한 부분이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투자가 주춤했던 부분. 그래서 그동안은 경상흑자 잉여를 해외 투자가 다 카바를 하면서 외환 수급이 균형을 이뤘었다면 해외 투자도 줄어든 부분까지 작용을 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NDF 순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환 수급이 이렇게 뒤집혀진 거고요.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히 보면 정확하게 발라낼 수는 없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때 환해치를 얼마나 하느냐가 실제 외환 수요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외국인은 해외 채권 투자에 20%만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50%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조정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은 거의 그게 조정한 숫자가 균형이었다가 올해는 한 9월까지 해서 100억, 130억 불. 뭐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왔더니 정확한 거는 의미는 없는데 이게 4분기까지 더하면 4분기에 외국인 주식 자금 더 들어왔고 외국인의 그렇겠네요. NDF 매도가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아하. 또 경상흑자도 4분기에 가장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외화 잉여 순 공급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지금 네. 저 외국인 NDF 순매도 부분 말이에요. 네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딜러들 움직이면 여기 팔면 같이 팔고 여기 사면 같이 사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뭐 짙을 텐데 저거는 언젠가는 또 되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외환 수급을 보면서 굉장히 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NDF 그 매매 추세를 보시면 예. 2014년 이후 굉장히 뚜렷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이게 누적으로 2014년부터 순매수를 계산을 해보면 2014년 이후 한때 한 1,400억 달러까지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300억대 후반까지. 네. 네. 예. 도대체 외국인이 왜 이렇게 NDF를 계속 순매수를 할까? 일단 2014년은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차트에 보시면은 2017년, 18년 환율이 굉장히 하락을 한 시기에도 외국인 NDF 순매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은 17년, 18년 네. 떨어지는데도 그때도 NDF는 사고 있었네. 그렇죠. 매수를 늘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른쪽 차트가 더 연관성이 많다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주식 순매수랑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네, 물론 주식 순매수는 규모가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같이 보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2018년까지도 계속해서 주식은 순매수하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달러화 강세 기조에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늘리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서 이전보다는 환액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물론 달러가 환율이 빠질 때는 NDF 매도를 했겠죠. 음. 근데 또 주식을 사는 쪽은 환액지를 하면서
선물안을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쇄했을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환해지를 늘리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에 대한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시장은 아니고 환해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가는 거의 선진 시장에 가까운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증시에 네. 들어오는 돈이 네. 그냥 단타로 들어온다기보다도 그쵸. 좀 길게 보고 들어오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환으로 신경 쓰이기 싫으니까 환은 어느 정도 해지하고 그렇죠. 간다. 신흥국은 일반적으로 환을 오픈하고 가는데 사실 또 저 무렵에 이미 환 해지하는 게 네. 서포인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유리하기도 그것도 했죠. 나름대로 뭐 환 그렇죠. 해지하면서 손해 볼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네, 네. 그런 부분에다 또 하나는 어쨌든 2014년 이후에 달러화는 강세 추세였다. 작년까지. 예, 그 트렌드를 보면 달러 강세 맞아요. 추세에서는 그래요. 예, 네. 비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환해지 비율을 유지하는 게 정석이니까.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러면은 여기에 외국인들 우리 국내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환해지 비율을 좀 늘린 거는 이해가 네, 되고 네. 우리 연기금이 해외로 나갈 때는 오히려 환해지 비율을 줄였다면서요 그동안에.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하면 환해지 비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비율 조정해봤자 한 5% 이내 조정하면서 몇백억 달러 그 수혜가 발생하고 이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환해지를 안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해지를 안 하는 그런 그 지금 그러면 이 뭘 와중에 추구하고 있죠. 우리 수출업체들 수출 대금을 갖다가 환전 안 하고 외화 예금으로 쌓아두거나 네. 최근 말씀하신 대로 진짜 3월 달에 우리 달러 없을까 절절맬 때 1296원까지 갔던 그 달러 그게 지금 200원이나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히려 개인들 달러 사서 뭐 5대 시중은행 외화 예금이 11월 달에도 늘었네 이런 기사를 네. 봤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좀 더 무거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돌았는데 국내 시장은 소위 롱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 재료에는 반등을 못하고 하락 재료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영내 소위 롱 포지션이 언제 스퀘어가 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네. 사실 요합번에 이제 나왔을 때 저희가 출연했을 때 네. 이제 NDF 순매 그 국내 달러 그러니까 롱 포지션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표적인 차트가 왼쪽입니다. 1번 차트 기업 선물한 순매수입니다. 2017년 이후 보시면 환율은 뭐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 그 기업들의 선물한 순매수 누적액이 한 700억 달러 정도. 지금 17, 18, 19, 20 네. 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네. 기업들이 선물안으로 산 게 한 8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렇죠. 700억 달러 정도 700억 되는 달러 거죠. 정도 올해 넘었다. 작년 올해 2년간 9월까지만 해도 한 365억 달러가 야, 되기 때문에 바짝 이게 늘었네. 굉장히 그러면 수입 업체들은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수출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고 외화금 쌓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차트가 그러니까 결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지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의 차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순매수도 선물한 매도와 매수의 차이겠죠. 차이인데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구분해서 봤습니다. 네, 봤더니 일단 선물한 매도는 일단 워낙 그 선박수주의 비중이 컸던 거라서 선박수주랑 같이 동행해서 그려보면 하하. 선박수지 줄어드는 것만큼 추세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비슷하네요.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선물한 매도가 특별히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선물한 매수 쪽도 그럼 선물한 매수를 엄청나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수입 금액 트렌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그만큼 해지할 물량도 줄는 거고 네. 그런 트렌드로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이 결정적인 차이를 냈던 게 이제 선박수주가 2016년 이후로 급감을 했었으니까 그러네요. 선박수주 줄어든 부분의 영향력이 일단은 첫 번째로 컸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외화예금은 2017년 이후로 한 300억 달러 정도 늘었거든요. 저 중에 개인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고점 매도 기회를 주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선물한 매도는 조금 비중을 줄였을 수도 있고 그거를 외화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환율 반등 시 매도를 꾀하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차트만 놓고 보면 아 지금 국내 롱포지션이 심각하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물론 지금 수입 업체들 해도 해지해 놓은 부분에서는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네. 수출업체들은 해지를 안 해놨다가 굉장히 저점에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면 그렇겠네요.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위 이제 국내 롱 포지션이 그렇게 과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는 연간 전망을 쓰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먼저 가봐. 이건 참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참 서로 이제 답답한 얘기인데 가봐야 아는 얘기인데. 네. 지금 그러면은 1,100원 깨지고 나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1,050원이 1,050원까지 횡해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네. 각오해야 되는 네,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도? 일차적인 명백한 지지선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9월까지만 해도 1,1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2달 뭐 사이에 지금 80원 이상 하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결국은 이 어쨌든 시장에 있는 롱 포지션과 갑자기 공급이 늘어난 상황과 달러와 약세와 주가 상승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트렌드가 어디까지 저점을 형성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러한 달러 약세가 또 증시 랠리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재정 환율 측면에서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뭐 그런데 그 동안에 네. 최근에 이제 뭡니까 이제 1,150원, 40원 레벨 무너지기 전까지는 네. 예를 들면 위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70원에서 한참 놀았고 네. 뭐 유로원도 뭐 한 1,200원대에서 놀았고 해서 우리만 뭐 유독 강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네.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죠. 좀 버티다가 네. 지금 이제 가을 이제 겨울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좀 급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9월 전까지는 저희가 덜 갔죠. 우리가 오히려 더 위에서 괜히 뻗당겼던 감이 있죠. 위안화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절상이 됐었고 저희는 6월에서 한 8월까지는 거의 레인지였었죠. 박스권이었었죠. 그거를 이제 9월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이제 거의 다 쫓아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상률, 절하율 중에 뭐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 뭐 이렇게 터키 리라 같은 거 보면 정말 안습입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거의 이제 선진국 반열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돈 보고 이머징 통화를 하는 거는 좀 섭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환율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대로에 문 닫은 가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데 그리고 실직자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너무 오히려 저희가 선진국 지금 다 따라잡고 있다.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지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올해 관리 수지로는 재정 수지가 6.1%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수지가 뭐죠? 재정 수지 중에서 이제 통합 재정 수지랑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거의 기금의 수익까지 합치는 거고요. 그걸 합치면 한 2.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통합 재정 수지는 거의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그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2.8%를 기록한 관리 수지 기준으로는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2.8%여서 네. 한 3에서 4% 정도를 중기 재정 목표 관리 예상치로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 예. 이 코로나에서 그 수치가 한 2%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수지도 관리 수지 기준으로는 한 5 내지 6% 적자를 꾸준히 기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간이 다 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재정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늘어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오른쪽 거 오른쪽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너무 또 그림이 얘기가 달라지네. 다르죠. 네. 저기 세모 표시가 성장률입니다. 올해 성장률. 중국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지금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2위인 거죠. 전년비 전부 마이너스를 네. 저러고 있는데 네, 뭐 네. 7%, 4% 성장률에선 2위고 2위고. 네, 재정 지출, 재정 수지 면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네요. 네. 캐나다는 무려 이제 GDP의 20%에 가까운 적자. 결산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IMF 10월 기준 자료입니다. 근데 그럼 이 앞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재정이 좋다가 이렇게 많이 쓴 거냐? 사실 이 국가 중에서 우리랑 비등하게 재정이 좋았던 나라는 독일, 호주, 러시아입니다. 뜻밖의. 독일, 호주, 러시아. 네, 독일, 호주, 러시아는 재정 수지가 굉장히 한국과 비교해서 거의 재정에 있어서는 빅4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튼튼한 재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독일 많이 타락했네. 그렇죠. 예. 독일도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재정 지출을 워낙 많이 저쪽에 했습니다. 굉장히 좀 엄격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숫자일 수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그러면 한국 말고 어디가 괜찮냐라고 하면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반열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G7 얘기하시잖아요. 네. 곧 이탈리아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G7에 들어간다. 네, 네. GDP 기준으로도. G20, G20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G7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는. 일단 신용등급 면에서도 뭐 이미 지금 저희가 프랑스랑 동급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보다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채권 선물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채권 국채 선물이 상장된 나라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 금융 네. 선진국이다 우리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굳이 선진지수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이제 외국인들이 선진지수처럼 대하는 대해 주니까. 물론 이제 주가는 그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패시브 자금은 전체적으로는 한국계 그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굳이 선진지수에 집어넣으려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 들으니까 대충 결론이 그렇게 도출됩니다. 뭐 수급으로 보나 대외 여건으로 보나 환율은 계속 좀 더 눌릴 듯한 와중에 혹시나 환율이 다시 반등의 어떤 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급등을 갖다 유발하기에는 좀 무거운 수급.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네. 그 외환 수급의 균형의 추를 잡아주는 것은 이제는 한 2016년 이후로는 해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네. 오히려 미국 증시 빠지면 환율 더 빠지겠는데. 주식 예를 들어서 환율 네. 저기 이제 미국에서 먹을 만큼 먹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서학 게임들 들고 나갔던 거 프라핏 해킹이 됐건 손절이 됐건 미국 주식 정리하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달러 막 쏟아져 들어오겠네. 2015년 이후로는 실제 제가 그걸 굉장히 자세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일본이 안전통화로 불리는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금융위기 때 엔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외국인이 일본 주식 파는 것보다 일본인이 해외 주식 파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그게 나타난지 되게 관찰을 하는데 2015년에 중국의 그 위기 났을 때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 그동안 크게 뭐 조정 2018년에도 그런 흐름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외 투자가 쌓여갈수록 그래서 어떤 대외 위기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해외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외화 유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위로 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어려운 얘기인 국면이 거죠. 됐다. 예. 지금은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이 외환 수급적인 그 외화 수요 주체로서 경상 수지를 충분히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위 외환 당국의 개입이 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